괜찮아. 이번엔 내가 양보할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혹시 오늘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는 샤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무례한 부탁을 떠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양보해야 좋은 사람이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혹은 미움받기 싫어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에게 끝없이 관대하게 굴죠. 하지만 그렇게 뼈 빠지게 양보하고 다 맞춰준 결과가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건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막대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선 넘는 취급뿐입니다. 당신의 피나는 배려가 어느새 그들의 아주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착한 호구들을 향해 인간 본성의 찌질함을 가장 날카롭게 꿰뚫어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서늘하고 무자비한 경고를 날립니다. 타인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굽히지 마라. 인간은 버릇이 나빠진다. 철학의 시선에서 볼 때 무조건적인 양보와 친절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내 영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이기적인 타인들에게 마음껏 나를 짓밟으라고 초대장을 돌리는 가장 멍청한 자의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라서 당신이 굽히고 한 발짝 물러서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두 발짝 더 밀고 들어와 당신의 목줄을 줄 거라고 단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의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착하게 굴도록 길들여졌을까요? 누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우리 머릿속에 참아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공식을 새겨 넣은 걸까요? 이 질문부터 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족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2~3살 무렵.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 그때 우리에게 세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화나면 소리 지르고, 싫으면 고개를 돌리고, 좋으면 웃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눈치도 없었고, 체면도 없었고, 남의 기분을 살피는 기술 같은 건 태어날 때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였습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이때의 우리는 맹목적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여과 없이 욕망을 표출하는 가장 솔직한 존재였죠. 그런데 이 솔직한 존재에게 사회라는 것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랑 과자를 놓고 싸우면 엄마가 말합니다.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 친구가 장난감을 뺏어가면 선생님이 말합니다. 싸우지 말고 나눠 써.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건네줄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착하다라는 칭찬, 기특하다라는 미소, 역시 우리 아들, 딸이라는 인정이었습니다. 반대로 싫어요, 이건 제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왔습니까? 이기적이라는 손가락질, 버릇없다는 꾸중,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에 벌써 하나의 거대한 공식을 체득한 겁니다. 양보하면 사랑받고 거절하면 미움받는다. 이 공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했다는 데 있습니다. 양보했을 때 느낀 안도감과 소속감, 거절했을 때 느낀 두려움과 외로움, 이 감정의 기억이 뼈에 새겨져서 이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백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거죠. 누군가 뭔가를 요구하면 그 프로그램이 0.1초 만에 판단을 내립니다. 거절하면 위험하다, 미움받는다, 혼자가 된다, 수용해라, 양보해라, 웃어라.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더 강력하게 업데이트됩니다. 모범생이 되려면 선생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했고, 반장이 되려면 친구들과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됐고, 성적이 좋아도 성격이 모나면 생활기록부에 자기 주장이 강함이라는 치명적인 한 줄이 적혔습니다. 우리 교육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죽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접고 다수에 맞추는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프로급 양보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데 있어서는 올림픽 금메달감이죠. 직장에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은 최종 진화를 이룹니다. 상사가 퇴근 시간에 일을 던져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인정받고, 동료가 자기 일을 떠넘겨도 군말 없이 받아야 팀워크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거래처의 무례한 요구에도 웃으며 응대해야 프로다운 자세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업무가 제 범위 바뀐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꼬리표가 붙겠습니까? 융통성 없는 사람, 팀플레이를 못하는 사람, 성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 조직이라는 거대한 기계는 부품이 저항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돌아가는 부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부품, 고장이 나도 불평하지 않는 부품. 그것이 조직이 원하는 이상적인 구성원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모습에 맞추기 위해 자기를 깎고 또 깎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관철하면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는 핀잔을 듣고, 데이트 코스를 내가 정하자고 하면 넌 왜 맨날 네 맘대로 하려고 그래 라는 비난을 듣고, 상대의 부당한 말에 한마디 반박하면 너 지금 나한테 싸우자는 거야? 라는 공격이 날아옵니다.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쉽게 무장해제됩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나라는 존재의 경계선을 더 빠르게 녹여버리니까요. 가족 안에서는 이 구조가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형이니까 양보해. 언니니까 참아. 동생이니까 이해해. 부모님이니까 따라야지. 자식이니까 효도해야지. 가족이라는 이름은 양보를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 앞에서 나는 이것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반역에 가까운 행위로 취급됩니다. 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면 불효자, 형제의 경제적 부탁을 거절하면 인정머리 없는 놈, 명절에 시댄 일을 도맡기 싫다고 하면 버릇없는 며느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인의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의 거대한 믿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집니다. 나를 내세우면 관계가 무너진다. 내가 참고 맞춰줘야 모든 게 평화롭다. 내 감정보다 관계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이 믿음은 너무 단단해서 의심조차 하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듯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숨쉬면서도 그것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메스를 댑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우리가 보통 쓰는 의지력이나 결심 같은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원초적이고 거대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원하는 힘.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붙잡고 싶고, 가진 것이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엔진입니다. 이성이니 도덕이니 양심이니 하는 것들은 이 엔진 위에 얇게 덧칠한 페인트에 불과합니다. 긁으면 바로 벗겨집니다. 이 맹목적 의지가 모든 인간의 바닥에 깔려 있다면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의 동료도, 당신의 친구도, 당신의 연인도, 심지어 당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가족도 본능의 층위에서는 자기 욕망을 먼저 채우려는 존재입니다. 이건 그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나 혼자만 성인 군자 역할을 자처하며 끝없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몫을 챙기는 식탁에서 나 혼자만 전 괜찮아요. 드세요. 를 반복하면서 굶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식탁에서 당신은 가장 착한 사람이 되겠지만 동시에 가장 배고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 배고프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쇼펜하워가 보기에 이런 사람은 세상의 진짜 작동 방식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주입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자기 영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이기적인 타인들에게 마음껏 들어와서 나를 짓밟아도 좋다고
초대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실체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거울을 보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거 좀 배신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절대 거절을 못하는 사람. 이미 자기 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래 내가 할게 라고 대답하고 마는 사람.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이라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떠안으면 고맙다는 말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통보가 됩니다. 이거 해놔. 마침내 당신이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처음으로 난색을 표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이겁니다. 너 왜 그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당신이 10번 해준 건 공기처럼 사라지고 딱 한 번 못 해준 것만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약속 장소를 상대에게 맞춰주고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항상 상대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항상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그 친구에게 소중한 존재일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점점 편한 사람이 됩니다. 편하다는 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인간관계에서 편하다는 건 결국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기분이 나빠도 항상 넘어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당신이 약속을 취소해도 화를 안 내니까 미안해할 필요가 없고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니까 말을 가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관대함이 상대에게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면허증을 발급해준 셈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이 구조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님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자녀, 형제 자매의 끝없는 경제적 부탁을 들어주는 자녀, 명절마다 온갖 굳은 일을 도맡으면서도 가족이니까 라는 한마디로 자기 감정을 덮어버리는 자녀. 이 사람은 가족 안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만만한 사람이라는 위치에 놓입니다. 가장 많이 희생하면서 가장 적게 존중받는 사람, 가장 많이 참으면서 가장 먼저 무시당하는 사람. 이것이 무조건적 관대함이 만들어내는 최종 풍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당신이 자기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면 타인은 그 빈자리를 자기 욕망으로 채운다고. 당신이 문을 열어 젖혀놓으면 들어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탐욕이라고. 관대함이라는 고상한 이름 아래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이기적인 타인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감정과 존엄을 무상으로 납품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상으로 얻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공짜로 주면 공짜 값어치로 취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착하게 길들여진 대가입니다. 사회는 양보하는 사람을 칭찬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내면이 찢어지는 것에는 한 톨의 관심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훈장은 달아주지만 그 훈장의 무게로 척추가 부러지는 것은 오롯이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뼈를 때리는 진실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타인의 이기심까지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겠다는 건 이미 절벽을 오르고 있는 사람이 등에 돌멩이를 더 올려놓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쇼펜하우어의 그 날카로운 경고를 한 겹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타인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굽히지 마라. 인간은 버릇이 나빠진다. 이 한마디가 단순히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으니 조심해라 수준의 가벼운 충고였다면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작동 원리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고 나온 철학적 진단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의 본질은 이성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맹목적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채워도 채워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같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비극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결핍으로 고통받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더 큰 욕망이 고개를 들어 또다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가 인간 삶의 동력이자
저주입니다. 이걸 인간관계에 대입하면 아주 불편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양보를 하면 상대방의 의지, 즉 욕망의 엔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이 사람한테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 좋아. 그러면 다음에도 얻을 수 있겠군. 이것은 상대가 의식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의지가 자동으로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인간의 욕망은 저항이 적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욕망이 당신 쪽으로 흘러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대치라는 것은 한번 설정되면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준점 효과라고 부르는데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 원리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번 양보하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다음부터 상대방은 그 기준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도 들어주면 또 그것이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당신이 들어줘야 하는 것의 수준도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처음으로 이 자료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 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같은 동료가 이번 보고서 내 대신 좀 써줄 수 있어? 나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라고 합니다. 좀 부담되지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해줍니다. 한 달 뒤에 그 동료가 이번 프로젝트 발표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네가 대신 해줄 수 있지? 라고 합니다. 이제는 명백히 선을 넘은 겁니다. 하지만 앞서 2번이나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거절하면 지금까지는 해주더니 왜 갑자기 안 해주냐는 반응이 나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또 해줍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작은 양보가 어떻게 점점 커져서 결국 당신의 업무 전체를 잠식하는지를.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버릇이 나빠진다의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원리는 친구 관계에서도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친구가 밤늦게 전화해서 고민 상담을 합니다. 좋은 친구니까 들어줍니다. 다음에는 새벽 2시에 전화합니다. 잠이 쏟아지지만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바쁜 와중에도 아랑곳 없이 장문의 카톡을 쏟아붓고 즉각적인 답장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몇 시간 뒤에 답장하면 왜 이제야 답하냐고 서운해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존중은 진즉에 증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부터 자기 시간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으니까 상대방은 무한정 침범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이 패턴이 더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처음에 데이트 장소를 양보합니다. 다음에 식당을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 계획을 양보합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결정권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결정에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상대방은 당신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 생활의 부속품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당신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는 자기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에서 양보한다는 선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뼈아픈 진실을 꺼내놓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기보다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보면 당신의 경험과도 맞아떨어질 겁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다는 감정과 동시에 뭔가 빚진 것 같은 무거운 감정이 올라오지 않던가요? 그 무거운 감정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은혜의 부담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은 빠르게 증발하는데 빚졌다는 부담감은 끈질기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큰 신세를 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당신을 불편해하거나 멀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빛 독촉장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갚는 대신 음해를 준 사람을 제거하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심미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당신의 단점을 확대 해석해서 그래, 저 사람도 별것 아니야 라고 격을 낮추거나 심지어는 뒤에서 험담을 퍼뜨려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빚진 느낌이 줄어드니까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충격적이겠지만 당신의 인생을 한번 아주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고마워하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을 가장 서운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큰 돈을 빌려준 친구가 슬그머니 연락을 끊고 취업을 도와준 후배가 뒤에서 별것도 아닌데 은인 행세한다고 수군대고 밤새 간호해준 가족이 정작 당신이 아플 때는 좀 쉬면 낫겠지 한마디로 넘기는 일.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인간의 의지, 즉 욕망은 받는 데에는 거침이 없지만 갚는 데에는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받는 건 쾌락이고 갚는 건 고통이니까요. 쾌락은 반기고 고통은 피하는 것이 의지의 본성인데 은혜를 갚으라는 것은 고통을 자처하라는 것이니 의지가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베풀수록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부담이고 부담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 차라리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은혜가 원수로 돌아오는 비극의 정체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왜 착한 사람이 늘 손해를 보는지가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착한 사람은 양보함으로써 상대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고 그 빚이 쌓일수록 상대는 착한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결국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착한 사람을 밀어내거나 착한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착한 사람의 관대함이 많을수록 상대의 반감도 커지는 이 아이러니.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본성의 피할 수 없는 귀결이라고 봤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망이 부딪히는 긴장의 장입니다. 이 긴장의 장에서 한쪽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내려놓은 쪽이 일방적으로 짓밟히는 겁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역사와 경험이 수천 년에 걸쳐 증명해온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민낯을 화장도 조명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춰준 겁니다. 그 민낯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눈을 감고 사람은 원래 착해, 세상은 원래 공정해 라고 중얼거리는 것은 철학적으로 게으르고 현실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태도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타인의 버릇이 나빠지는 것은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보이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양보하는 당신 자신의 내부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싫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에 괜찮아 라고 입을 열 때 당신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줄게 라고 말할 때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갈게 라고 대답할 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요구를 알겠어 라고 수용할 때 그 순간 당신의 진짜 감정은 어디로 갑니까?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마치 물속에 공을 억지로 눌러놓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주어 누르면 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물 밑에서 올라오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튀어올라 당신 얼굴을 때립니다. 양보할 때마다 속으로 삼킨 분노, 꾹꾹 눌러 담은 서운함, 억지로 접어넣은 자존심, 이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깊은 곳 어딘가에 한 겹씩 한 겹씩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약간의 찝찝함 정도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넘길 수 있는 수준. 그런데 이게 10번, 20번, 100번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찝찝함이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뱃속에서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분노. 하지만 이 분노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착한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 옷을 벗으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혼자가 되고, 혼자가 되면 살 수 없다는 공포가 분노의 출구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립니다. 분노는 갈 곳을 잃습니다. 갈 곳을 잃은 분노가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못 나가니까 안으로 방향을 틉니다. 타인을 향해야 마땅한 화살이 180도 돌아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걸까? 나는 왜 항상 이 꼴인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간인 걸까? 분노가 자기 혐오로 전환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잔인한 역설이 벌어집니다. 원래 화를 내야 할 대상은 무례한 부탁을 한 상대방인데 착한 사람의 내면 회로는 그 화를 자기한테 돌려버립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벌을 받는 구조. 가해자는 아무런 타격 없이 편히 잠을 자는데 피해자인 당신이 밤새 뒤척이며 자기를 갉아먹는 구조. 이것이 만성적 양보가 만들어내는 가장 잔혹한 심리적 자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결핍의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기쁨은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하고 곧바로 권태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느 쪽이든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삶의 구조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을 기본값으로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 경계를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추가적 고통을 스스로 얻는 것은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돌덩이를 더 올려놓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기본적인 삶의 고통도 버거운데 남의 이기심까지 떠안으며 살겠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고통의 용량을 2배, 3배로 늘리는 자해 행위입니다.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닙니다. 몸이 직접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만성적으로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사람은 몸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찾아오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목이 자꾸 뻣뻣해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작은 일에도 심장이 쿵쿵 뛰고 주말에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적색 경보입니다. 제발 그만 참으라고. 네 감정을 좀 풀어달라고. 입에로 가면 나도 더 이상 못 버틴다고 몸이 절규하는 겁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이 경보마저 무시합니다. 별거 아니야. 좀 피곤한가 보지. 좀 쉬면 낫겠지. 병원까지 갈 곳도 없어. 그러면서 또 누군가의 부탁을 들으러 가고 또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주러 가고 또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자기 시간을 헌납합니다.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기계처럼.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날 그 기계가 갑자기 멈춥니다. 번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번아웃보다 더 깊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인에게 맞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지금 행복한 건가? 나는 대체 왜 사는 건가? 이 질문들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취향, 내 욕구, 내 의견, 내 감정이라는 것을 발휘할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항상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이 좋아하는 대로, 남이 기대하는 대로만 살았으니까. 거울을 봐도 거기에 비치는 건 내 얼굴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가 빚어낸 가면입니다. 그 가면 뒤에 진짜 내가 있긴 한 건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이것은 자기 안의 의지마저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입니다. 의지란 내가 원하는 힘인데 그 원하는 힘조차 남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남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척 하는 것. 이건 관대함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의 포기입니다. 자기라는 사람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 소멸이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과격하게 반응하거나 느닷없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절교를 선언하거나 삶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거나 가족과 연을 끊거나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하룻밤에 태워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겁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돌변한 거야?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백 번의 양보, 수천 번의 꾹 참기, 수만 번의 괜찮아가 만들어낸 필연적 귀결입니다. 댐에 물이 차는 건 조용하지만 댐이 터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댐이 터지면 댐만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하류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그동안 쌓아온 관계도, 신뢰도, 평판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관대함의 가면을 벗기고 그 뒤에 진짜로 숨어있는 감정을 직시하면 거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착함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거절하면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 내가 좋다고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떠날 거라는 공포.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남에게 맞춰줘야만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절박한 외로움. 내가 내 모습 그대로이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라는 외로움. 세 번째는 인정 갈증입니다. 착하다는 말,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만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되는 깊은 갈증. 칭찬이라는 물을 계속 부어 넣어야만 겨우 마르지 않는 바닥 없는 우물. 결국 무조건적 관대함의 진짜 뿌리는 사랑이 아니라 결핍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타인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줘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내가 이만큼 양보해야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만큼 참아야 이 관계가 유지될 거야. 이 공식의 바닥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가슴 아픈 자기 부정이 깔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을 겁니다. 자기 안의 의지조차 남에게 넘겨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형태의 노예. 쇠사슬이 없는데도 스스로 자기를 묶어놓은 노예.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나갈 생각조차 못하는 노예. 그 감옥의 이름이 바로 착한 사람이고 그 쇠사슬의 이름이 바로 관대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절실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하게 살면 호구되고 차갑게 살면 외톨이 되고 양보하면 밟히고 거절하면 미움받고 인간관계라는 이 미궁에서 도대체 어디에 서야 합니까? 출구가 있긴 한 겁니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기막힌 비유 하나를 남겼습니다. 철학사에서 손꼽히는 명장면 중 하나인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한겨울 추운 날입니다. 고슴도치 여러 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날이 너무 혹독하게 추우니까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이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몸에 빼곡히 박힌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아픕니다. 너무 아프니까 다시 벌떡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또 춥습니다. 추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찔립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다가갑니다.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찔리고 떨어지고 다가가고 찔리고 떨어지고 다가가고. 그러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하나의 지점을 발견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만큼의 거리. 완벽하게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약간 춥습니다. 하지만 찔려서 피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얼어 죽을 만큼 춥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고슴도치들이 찾아낸 생존의 거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같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추위가 너무나 혹독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 즉 이기심과 욕망과 집착이라는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완전한 밀착도 아니고 완전한 단절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적정한 거리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절과 선긋기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슴도치가 서로 찔리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겁니다. 만약 고슴도치 한 마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도 참을게. 네가 따뜻하도록 더 가까이 붙을게.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네가 춥지 않으면 돼. 이 고슴도치는 처음에는 상대에게 헌신적인 동반자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피가 더 납니다. 통증이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이 고슴도치는 폭발합니다. 갑자기 상대를 밀쳐내고 멀찍이 달아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더라면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었을 관계가
무리하게 가까이 갔다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지쳐있는 관계,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 당신이 가장 많이 양보한 관계일 겁니다. 가장 많이 참은 관계, 가장 많이 맞춰준 관계, 가장 많이 자기를 깎아내린 관계. 그 관계에서 지금 당신은 이미 가시에 온몸이 찔린 고슴도치입니다. 피가 나고 있는데 괜찮아. 좀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더 찔릴 뿐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편안하고 오래 유지해온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에서는 아마 서로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는 관계. 거기에는 일방적인 양보가 없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건강한 긴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긴장이 오히려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적당한 긴장이 없는 관계는 처음에는 편해 보이지만 결국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집어삼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가 가르쳐주는 핵심은 이겁니다. 관대함을 거두는 것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겁니다. 선을 긋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찔리지 않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이 관계가 10년, 20년, 평생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합니까? 이론은 알겠는데 실전이 문제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평생 양보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부터 거절해 라고 말하는 건 평생 오른손잡이였던 사람에게 내일부터 왼손으로 밥 먹어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의지만으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입니다. 그 첫 걸음은 잠깐 생각해 볼게 라는 한마디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할 때, 요구를 할 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으려 할 때 즉각적으로 응 이라고 반사반응하는 대신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실제로는 이 한마디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자동응답기가 아니다. 나는 내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독립된 존재다. 네 요청은 접수했지만 수용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역학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생각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니까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당연히 음료가 나오듯이 부탁만 하면 당연히 수용이 떨어지던 자동 시스템에 처음으로 검토 중이라는 단계가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은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연습.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상대에게 맞추는 대신 나는 오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주말 약속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나가는 대신 이번 주는 집에서 쉬고 싶어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업무가 과중한데 동료가 일을 떠넘기려 하면 지금은 제 업무도 많아서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말 한마디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목구멍에 돌이 거린 것처럼 막힐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상대방의 표정이 바뀔까봐 온 신경이 곤두서고 내가 지금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라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이 정상입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의 껍질을 깨는 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 온몸이 쑤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통증은 근육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듯 거절의 불편함은 당신의 자기 존중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거절한 뒤에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는 겁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서 사람의 진 면목이 드러납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래? 알겠어. 괜찮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게. 또는 아, 미안. 네가 바쁜 줄 몰랐어. 당신의 거절을 자연스럽게 존중합니다. 그 관계에는 아무런 금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대함을 이용해온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너 왜 그래? 변했다. 며 죄책감을 주거나 그것도 안 해줘? 라며 당연한 것을 거부당한 듯 분개하거나 심한 경우 그래, 그러면 우리 사이도 끝이다. 라며 관계를 인질로 잡고 협박합니다. 이 반응의 차이가 바로 누가 진짜 당신의 편이고 누가 당신을 도구로 이용해온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구별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거절 한 번에 무너지는 관계는 원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양보를 먹고 살던 기생구조였을 뿐입니다. 쇼펜하워의 고슴도치들은 찔리고 아파하고 물러서고 다시 다가가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야 비로소 적정거리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긋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불편해질 겁니다. 일부 관계는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일부 관계는 아마도 끊어질 겁니다. 그 순간은 아프겠죠. 하지만 그렇게 정리된 자리에 남아있는 관계야말로 당신의 진짜 관계입니다. 당신이 양보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어서 유지되는 관계. 당신이 아니라고 말해도 떠나지 않는 관계. 그 관계만이 진짜 따뜻합니다. 그 관계만이 당신에게 진짜 온기를 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반론을 하고 싶은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녀란이 되라는 소리냐? 아무도 돕지 말고 아무한테도 양보하지 말고 벽치고 혼자 살라는 거냐? 그럼 인생이 뭐가 의미 있냐? 이 반론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쇼펜하워의 경고는 친절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채 하는 친절을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 이 단 한 끗의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차이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관대함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약한 관대함이고 다른 하나는 강한 관대함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양보하고 둘 다 베풀고 둘 다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약한 관대함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갈등이 일어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 두려움이 입을 닫게 하고 고개를 숙이게 하고 원치 않는 것에 좋다고 말하게 합니다. 이건 관대함이 아닙니다. 도피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필요를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양보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 몸을 숨기는 겁니다. 이 종류의 관대함은 상대방에게도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심이 없으니까요. 있는 건 두려움과 체념뿐입니다. 상대도 은연중에 느낍니다. 이 사람이 해주긴 하는데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고마움도 반감되고 존중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진심이 아닌데 상대가 진심으로 고마워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 강한 관대함은 자기 존엄이라는 단단한 바닥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압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자기의 경계가 어디인지 압니다.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허용할 수 없는지 이 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바닥 위에 서서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에 의해 선택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양보해도 된다. 이 정도까지는 내어줘도 나의 존엄에 손상이 없다.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양보가 아니라 자기 존중 위에서 내린 의식적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 관대함의 차이는 상대방에게도 확연히 다르게 전달됩니다. 약한 관대함을 만난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라든 받아줄 거야. 하지만 강한 관대함을 만난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구나. 이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돌아옵니다. 진짜 존중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의한 관대함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도와준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시간을 쓸 수도 있었는데 나를 위해 내어준 거야. 이 무게를 상대도 느끼기 때문에 가볍게 취급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워가 인간은 버릇이 나빠진다고 경고한 대상은 관대함 자체가 아닙니다. 경계 없는 관대함, 기준 없는 양보, 자기 존엄을
밑밥으로 던지는 무분별한 친절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땅이 단단하면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내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어야 넘어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함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밑에 단단한 땅이 없으면 손을 내미는 순간 상대에게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 다 진흙탕에 빠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에게 관대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단단해져라. 이 한 문장이 쇼펜하우어의 경고가 담고 있는 가장 농축된 지혜입니다. 나에게 단단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벽돌 한 장씩 쌓듯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시간도 소중하고 내 감정도 소중하고 내 의견도 소중하고 내 건강도 소중하고 내 삶도 소중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뼈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 같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타인에게 끊임없이 양보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설고 불편하고 어쩌면 죄스럽기까지 한 말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니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올라온다면 그것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뒷줄에 세워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습관적으로 미안해라고 말하는 자리에 고마워를 넣어보십시오. 이것은 언어 습관의 변화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약속에 늦었을 때 늦어서 미안해 대신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보십시오. 부탁을 해야 할 때 패 끼쳐서 미안해 대신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보십시오. 미안해는 내가 잘못했다는 자기 축소의 언어입니다. 반면 고마워는 상대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존엄을 유지하는 언어입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의 변화가 매일 반복될 때 당신의 자기 인식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세 번째, 부당한 요구 앞에서 3초만 멈추십시오. 단 3초. 누군가 당신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반사적으로 응이라고 대답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십시오. 고작 3초입니다. 하지만 이 3초 안에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자동 반응 회로를 끊어줍니다. 3초의 틈이 생기면 거기에 의식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감정적 반사 반응 대신 의식적 선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 한마디를 되뇌십시오. 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유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한 게 아니라 절실한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 너보다 남이 더 중요해. 네 감정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 네 의견보다 화합이 더 중요해. 라는 메시지에 세뇌당해온 당신의 뇌에 아니, 나도 중요해. 내 감정도 중요해. 내 삶도 중요해. 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려면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해야 하듯 자기 존중이라는 내면의 근육을 키우려면 이 메시지를 수백 번 반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거절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양보해버려도 괜찮습니다. 옛 습관이 튀어나와서 응, 해줄게 라고 말해버린 뒤에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잠깐 생각해 볼게 라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전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들도 단번에 적정 거리를 찾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찔리고 수없이 물러서고 수없이 다시 다가가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야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비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세상은 맹목적인 의지가 지배하는 어두운 무대다. 이런 말들만 들으면 비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쇼펜하우어의 이 냉혹한 진단 속에서 오히려 뜨거운 응원을 읽어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니까요. 환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양보하면 고마워할 거야. 라는 환상. 내가 참으면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는 환상. 착하게 살면 반드시 하늘이 알아줄 거야. 라는 환상. 이 달콤한 거짓말들이 깨져야 비로소 현실이 보이고, 현실이 보여야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겁니다. 눈을 감고 꿈속에서 헤매는 것보다 눈을 뜨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어야 가시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은 버릇이 나빠진다는 경고는 그러니까 포기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비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자기를 지켜라 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배신감에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놀라거나 상처받는 대신 아,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것이구나 라고 냉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대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냉정한 인식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계속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선을 그을 것인가? 이 사람에게 시간을 더 쓸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나에게 돌릴 것인가? 이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정중하게 사양할 것인가? 핵심은 이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까봐 해주는 것과 내가 원해서 해주는 것은 겉보기에는 같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타인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굽히지 마라. 인간은 버릇이 나빠진다. 이 말을 오늘 처음 들었을 때는 서늘하고 냉혹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지금 이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결국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먼저 지켜라. 네가 무너지면 네가 아끼는 사람도 지킬 수 없다. 남에게 관대하기 전에 먼저 너에게 관대해라. 너의 시간을 존중하고 너의 감정을 존중하고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너의 삶을 존중해라. 그 단단한 바닥 위에서 내미는 손만이 진짜 관대함이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만이 진짜 너의 사람이다. 내가 먼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가치를 알아볼 때 비로소 타인도 나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내가 먼저 나에게 너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할 때 비로소 세상도 그 선언에 맞추어 당신을 대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던진 서늘한 경고가 시간을 관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뜨겁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를 뒷줄에 세워놓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도 두려움 때문에 양보하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라도 선택했는가? 나는 오늘 나에게 단단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 이 질문의 무게를 느꼈다는 것. 그리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서늘한 경고가 당신 안에서 뜨거운 각성이 되는 그 순간 착한 호구로서의 삶의 마침표를 찍고 자기 존엄 위에 단단히 선 사람으로서의 삶의 첫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더 이상 짓밟히는 양이 아닌 자기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로 다시 태어나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고슴도치는 누구보다 따뜻한 온기를 찔리지 않는 적정한 거리에서 진심으로 오래오래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